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로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민 센터 친구의 조영관 센터장. 이주민이 받는 차별과 고통을 글로 알려온 이란주 작가, 그리고 정지우 문화평론가 세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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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근데 세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SNS. 예. 저도 패친 관계 많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비극적인 사건의 계기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침체되기도 조금 그런 방송 듣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공장 참사가 이제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게 6월 24일이니까 이제 열흘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이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시청역 이제 역주행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써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게 진짜 정말 우연히 벌어진 사고인가 아니면은 진짜 예견된 사고인가, 그리고 아직도 이런 잠재적으로 이런 위험들이 사고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위험의 외주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3배나 많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왜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거나 다쳐야 되는 건가요? 그 센터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다치거나 더 많이 사망하는 이유는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그런 사업장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작업 환경 내에서 안전의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그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서 사업장의 가장 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한 일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위험의 외주화 혹은 위험의 지금은 이주화. 이주화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주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험한 일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개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균 씨가 예전에 이제 사망했을 때는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한테, 젊은 노동자들한테 위험을 떠넘긴다, 정규직들이.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다면은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주화. 저도 이제 이게 읽다 보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왜 이주화라고 써 있는데 제가 외주화라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임금이나 노동 강도가 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제공되는 건데, 작가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 글로써 이런 것들을 풀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만나고 그러셨을 텐데,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보셔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산재 상담을 이제 하게 되면 물어보죠. 이 기계는 언제부터 만지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일하다가 사고가 났나요? 물어보면 기계 만지고 나서 5분 후, 10분 후 사고 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일을 시작한 거냐,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이제 선배 노동자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누르면 돼? 응, 됐지? 알았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혼자서 기계를 만지다가 이제 사고를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처럼 산업 안전에 대해서, 기계 작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없이 투입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지금과 같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충분하게 교육이 되고 그렇죠. 위험에 대해서 인지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잘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난다. 이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정지우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뭐 위험의 이주화 이런 단어들이 아주 제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쓰이긴 했는데 한 5년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은 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해서 이 위험이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전 교육도 부족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약간 이제 좀 불안정한 지위가 이용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 뭐 5년이라고 하셨는데 뭐 한 근 5년 정도에 많이 쓰였던 말이 이제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어떤 원청 업체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떠넘긴다 하청 업체들에게 이제 이런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들이 또 한때 우리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없고 아이들이 가장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뭐 외국인 어떤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이주화 문제로서 많이 생기고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떤 원청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을 회피하면서 외주화되면서 이제 죽음이 전가되고 있는 그런 좀 오랜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뭐 좀 열악했던 비정규직이었다면 청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오랜 그런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아리셀 그 화성 그 리튬 이온 1차 전지 그 공장 화재 사건을 보면은 결국은 그 작업을 했던 분들 상당수가 포장 작업을 했던 분들이고 중국인 이제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죽은 거가 이제 많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출구다. 만에 하나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교육만 됐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란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뭐 대충 뭐 오면은 5분 만에 바로 투입을 시키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영관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좀 그런 것들이 이중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원청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을 단기적으로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쉽게 싸게 쓸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모집했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구조에서는 외국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외국인들이 현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안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그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처음에 조그만하게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소화기로 이렇게 끄려고 하다가 불이 더 확산이 되고 연기가 나면서 결국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실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루는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작업에 갔다는 거예요. 리튬이라는 물질이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전기차 같은 거에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끌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 전기전극을 가진 리튬이라는 물질이 폭발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불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출구라든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의 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루는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잘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루 이렇게 단기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또 사업장 내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 어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드는 데 이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불법 파견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화재가 낸 이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파견 근로가 이제 금지된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 도급 인력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운용이 많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실제 동포들은 원래 그 동포가 가진 비자가 전문 직종에서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 기능직을 따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진 그 분야에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인 경우가 많죠. 지금 이제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파견이냐 도급이냐 하는 건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자기는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노동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파견이나 도급이냐는 나를 고용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나의 임금을 누가 책임질 거고, 나의 사대보험을 누가 책임질 거고,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책임질 단위가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임금체불이 생기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타났을 때, 이거 그러면 이 사건을 책임질 당사자가 누구지? 지금도 아리셀은 우리는 도급을 줬다라고 하고, 메이셀은 우리는 파견했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책임을 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깝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뭐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뭐 도급인지 파견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를 센터장님이 이제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뭔가 법적 조언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는 경로들이 이제 한국인, 특히 이제 불법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이런 형태의 파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단기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한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도급이든 파견이든 혹은 위법한 근로자 공급이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제조업 공장에 외국인들에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와 같은 행정기관인데,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나기 직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노동부 제가 입장을 뭐 대변한다기보다는 노동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너무 많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거기 노동부 그 공무원들이 가서 또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뭐 노동청이 있으니, 또 지방 지역 단위로 노동청이 있으니, 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노동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제법 많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제대로 좀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 생계 안정비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리셀도 200억 원대 화재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피해 지원, 산재 보상 절차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일단은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 뭐 예전에 뭐 이천 화재 사건이라든가 뭐 냉동창고 다수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던 사건들을 좀 보면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는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산재 같은 경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뭐 취업 자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에 적용되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이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벌 수 있었던 미래의 수입을 계산해서 이제 민사 합의금이라든가 배상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비자 종류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하고 똑같이 미래의 수입을 산정하고 예. 또 어떤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뭐 3년 내지 2년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간만 국내 수입으로 나머지 긴 기간은 본국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수입을 산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런 이제 보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비자 기간 동안만 우린 한국이 더 임금이 많으니까 높으니까 그분들이 왔을 텐데 그 기간 동안만 곱하기 2년, 3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국의 기간을 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논리의 전제는 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이제 계속 정착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법원 판례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 외국인들이 단순히 딱 그 기간만 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단기 순환 형태의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도 우리 법적으로는 뭐 2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10년 가까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거를 딱 일정한 기간 동안만 국내 수입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지우 평론가님은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보편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국적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말을 좀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차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되게 합리적인 시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산재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돌아가서 일할 사람이니까 그 본국의 기준에 의해서 임금 책정해서 주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례를 낸 것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다문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학계 출산율, 저출생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잠깐 일하고 쟤네는 다 돌아갈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나라 사회의 좀 근본적인 태도로서는 조금 엇나간 태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잘 정착하고 잘 어울려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또 어떤 취업 환경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뭐 판결이든 정책이든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또 앞으로의 사회를 대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이제 어떤 그 시각 자체가 저 사람들은 왔다 갈 사람들 우리나라랑은 좀 관계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의 관점 자체가 잡혀 있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뭐 많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주 작가님은 이제 글로도 많이 알리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분들은 인식을 하시나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스스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요. 근데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당사자가 됐을 때 이런 과정을 접하고 알게 되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재보험은 이제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게 민형사 그 보상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처우를 받는다면 전혀 그 합당하지 않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외국도 이렇게 국적에 따라서 뭐 파견 노동자들은 더 덜 받고 더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이라고 하면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 뭐 이런 국가들. 이건 이제 정책적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 이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계속 영주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을 만들어서 비자를 설계하거든요. 예. 그런 데에서는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보다 계속 체류할 가능성이 막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뭐 외국인은 몇 년까지만 국내 소득 이런 법리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아리셀 참사처럼 중국 동포라고 불리는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노동자들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전제 소득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중국 동포라고 하는 중국인들하고 지금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나라들하고 사고가 많이 같이 났어도 다른 건가요? 그럼 그렇죠. 계산법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고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는 체류 자격이라는 비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상금이 결정이 되고 이게 차별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너무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안정적으로 같이 살아갈 주민이라고 보기보다는 잠깐 쓰고 돌려보내는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시각이 굉장히 용병이라는 딱 그 강하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우리 일 대신 뭐 구준일 처리해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또 뭐라 법도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이 화성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화성문화원 조사에 따르면은 화성이 이주 노동자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44%인데 화성시는 이주 노동자가 62.4%라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주 노동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무래도 이제 신흥 새로운 뭐 이렇게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화성에서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성에서 지금 오늘도 화재가 지금 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뭔가 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곳들이 오히려 재난에 좀 취약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센터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실 화성은 그래도 노동이나 고용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곳으로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더 열악한 곳은 이제 농촌이나 어촌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산업 인프라가 많지 않은 지역들 그래서 고립되기 쉽거나 이런 곳이 더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화성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이 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뭐 화재도 그렇고 얼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근처 공장에서 또 화재가 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이주 노동자의 문제 이렇게 특화해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망이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가볍게 취급이 되거나 하면 가장 약한 데부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업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을 보호할까 이런 논의에 이제 좀 먼저 출발되어야지 이게 올바른 어떤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뭐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이런 보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뭐 100번 공감하면서도 좀 이주 노동자들이 좀 특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뉴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지내는 뭐 혹은 가설 건축물에서 지내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혹은 뭐 그 밖에도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연고 없이 결혼이나 이런
형식으로 와가지고 뭐 어떤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정폭력 어떤 상담 비율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나라 뭐 전체의 그런 안전교육 문제, 뭐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제가 외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당장 가서 어떻게 정말 저도 비닐하우스에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되게 근간을 어떻게 보면 유지해주고 있는 되게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잘 섞여서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관심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뭐 역지사지인 게 우리도 예전에는 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여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 이제 노동을 하신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인종차별 당하면은 다들 분노했는데 한국에서는 다 인종차별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처우가 부당하게 있으면 우리도 막 어떻게 그런 선진국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주 작가님은 그 부천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강원도로 이주가 옮기셨다고 주소를. 네네. 그러면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강원도. 예? 강원도로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강원도 양구.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양구는 굉장히 넓으니까.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부천에서도 이제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많이 만나셨겠고 강원도에서도 좀 만나셨나요?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강원도에서는 제가 뭐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로 만나지는 않고요. 이제 주변에 그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는 이제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 노동자가 많아요. 예. 이제 농업 분야에는 계절 노동자나 고용 허가제 노동자, 또 미등록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계절 노동자예요. 근데 계절 노동자들은 굉장히 짧게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짧은 기간만 일하다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의 이제 선주민 사회하고 만날 일도 서로 교류할 일도 없는 굉장히 고단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자체가 짧아요. 3개월 체류만 하고 내보낸다고요? 예, 제일 짧으면 3개월일 수도 있고요. 뭐 5개월, 8개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럼 비행기 값은 벌 수가 있나요? 3개월 일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와서 비행기 값도 못 벌고 거기 자기가 오기 위해서 들인 돈도 못 벌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탈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배정받은 농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3달 일하면은 왕복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할 텐데 이게 수치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도망가서 이제 이탈이라고 하죠. 불법 체류하면서 더 위험한 일 이를테면은 이런 거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도가 이게 좀 이게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몇 개월로 이렇게 끊는 게? 아니 합리적이란 용어를 쓸 수 없죠. 예,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계절 노동과 관련된 제도도 그렇고 고용허가 제도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기를 선호하는 나라가 되면서 그런데 한국에 또 이제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지 않고 이민도 굉장히 차단하고 뭐 난민도 받아들이는 게 세계 최저 이제 수준이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너무 좀 가혹하게 설계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들어온 다음에 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 체류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다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한국이 이민자들을 받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열심히 일할 때는 땀 흘려 일하고 쉴 땐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이주를 해서 자기가 뭐 땀 흘려 번 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인간다운 상황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제도인데 지금 이주노동자 제도는 그 관점이 어떤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오로지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이란주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계절 노동자도 사실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요. 그 농촌에는 농번기에 몇 개월 정도의 일손이 필요하다. 네. 그 기간만 짧게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기간 데려다가 쓰고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 이 논리인 거거든요. 그게 짧으면 3개월, 길면 요즘은 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어 길면 8개월 정도에도 올 사람 많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3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이주를 해서 노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소득을 받아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꽤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할 텐데 실제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마주하는 일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많게는 12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노동해야 겨우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뭐 고용허가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떤 노동자가 와서 사업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너는 이 사업장에서 마치 예전 그 농노와 같이 여기에 딱 묶여서 여기에서만 일을 해야 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니까 실제 사람들이 그 제도에 자신을 맞출 수 없게 느껴지면 그 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불법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어서 저도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이 이주민들과 같이 사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제도 자체를 경제적이나 효율적인 논리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 댓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릴리님인데요. 저 아는 분이 한우 농장 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 1명 채용해 쓰시는데 실제 고용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또한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고용주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정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좀 평론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이제 뭐 신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오랫동안 이제 하나의 인종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쓰는 이제 나라 국가인데 이게 외국인들을 좀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외국인들을 좀 이게 뭐라고 해 융화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좀 작동하고 이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약간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고, 근데 특히 또 요즘에는 어쨌든 뭐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뭐 우리나라 뭐 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와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세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져서 마음도 많이 열린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토론도 하고 비정상회담 같은 혹은 뭐 요즘 뭐 러시아 여자니 영국 남자니 뭐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유튜브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은. 근데 그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어떤 선진국 외국인들 혹은 서양인들 혹은 뭐 이런 약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히려 더 지금 어떤 경제 구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어떤 동남아나 이런 쪽의 이주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와는 정반대의 좀 닫힌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또 더 오히려 그쪽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닫힌 마음이 한쪽에는 한없이 열리는데 한쪽에는 한없이 닫혀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불균형하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사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 집 앞에 보면 분식집에 이렇게 그 외국인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분식집이 있는데 너무 좋으시거든요. 저희 아이 데리고 가면 너무 예뻐하시고 갈 때마다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런 어떤 사소한 경험들만 해보면 이게 우리가 막 그렇게 어떤 잘 모르는 어떤 인종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뭐 무서워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이해해보고
경험을 나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뭐 더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에서 더더욱 좀 뭐 효율적이지 않죠. 오히려 비효율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표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화성 공장 화재에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댓글 중에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써가지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상한 댓글을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편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인 혐오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혐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뭐 구구 정당들이 지금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내 일자리를 좀 많이 저들이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란주 작가님은 많이 이제 그 외국인 이주자들 노동자들 이제 보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인식을 하시나요? 차별이나 혐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과 혐오를 겪는 데는 일터예요. 예. 일터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이제 무시당하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차별적인 언행을 이제 겪거나 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겪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많이 능숙한 분들은 아주 작은 이제 차별적 언어에도 많이 분노를 하는데 그만큼 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둔감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었다고 해서 내가 차별적인 언행을 겪었다고 해서 회사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항의할 수 있는 언어적 힘 이런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작품으로 작가님이 많이 쓰면서 이렇게 좀 많이 알리시는데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사명감처럼 사명감이요? 스스로 말할 힘이 생길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전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작품들이 그렇게 또 막 인기가 솔직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보면서 네. 막 공감하고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정말로 직면하고 우리가 그걸 직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외면할 것인가 좀 우리나라 분들도 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좀 그럴 경향이 그래서 궁금했던 게 생계는 잘 되시나 이게 소설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약간 예, 잘 안 읽고요. 예. 그러나 다행히 많은 이제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청소년에게 읽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 어른들은 잘 읽지 않는데 이제 아이들은 학습 공간에서 이제 접할 기회가 조금씩 있어서 그나마 저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이 예. 제가 뭐 구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랖을 했네요. 그냥 괜히 한번 걱정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조영관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런 문화적인 문제 아니면 차별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상담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일까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차별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제가 좀 했었던 거는 이제 영화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묘사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차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소송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TV, 영화 이런 데서 이주민들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뭐 폭력적인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약한 존재 이런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특히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언어가 익숙해지고 차별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 차별의 문제는 물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정말 한 사람의 존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게 우리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사회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이미 이제 소위 뭐 다문화라는 표현이 뭐 옳지 않다라는 뭐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익숙하니까 다문화라는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국제 결혼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 애들이 역차별을 뭐 받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고 빨리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 기사를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최근에 민주노총에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라고 해요. 관급 공사에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구에서도 불법 고용 이주 노동자 단속 촉구, 지역 민 일자리 사수 이런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내 생존권을 좀 침해한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하는 직종들이 한국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데들이 상당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특정에서는 경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좀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주 노동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어떤 노년 세대라든지 청년 세대의 좀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실 뭐 특히나 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빼고는 뭔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내 거를 뺏어간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 힘든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주노동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가서 저들 채웠고 그러면 나는 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뭐 특히나 뭐 노년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열악 계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 내 것을 저 사람들이 뺏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이 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더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화살이 돌려진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제대로 좀 진실을 직시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빠르게 어쨌든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를 이게 너무 이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훈계하듯이 네가 틀렸어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다른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열린 자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못 하셨을 거예요. 한 1분 30초 정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저를 계속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사회가 한참. 그때 한 이주 노동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하고 제가 이제 가슴이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 듭니다. 누구나 일터로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안전하게 퇴근해야
했으면 좋겠다. 모든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 또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 뭐 저도 저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16시간씩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또 다른 부분이죠. 강제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는 다른 부분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 혹은 이제 변화되는 국제 사회에서 지금의 이제 어떤 발전 가능성 혹은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게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성장 동력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 찾아오고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는 올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어떤 편협한 생각은 지금의 이제 변화하는 시대하고 맞지 않다. 이제는 나와 언어가 다르고 다른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와 더 밖에 있는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라는 큰 지역에서 각자의 문화와 어떤 경험,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새로운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미래에 훨씬 더 큰 지금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보다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게 한 공간 내에서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같이 공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 네. 네, 저도 되게 두 분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고 경험해 보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다 우리랑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고 이해하고 경험하다 보면 정말 그냥 동네에서 만나더라도 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선의를 베풀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좋은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 섞일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주 노동자분들은 이제 만나지 않아 본 분들과 만나본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댓글이 오늘 칭찬 댓글이 많네요. 다시 보금님이 오늘 세 분 토론 참 좋습니다. 주제는 더 좋네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요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잠깐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공부한다고 이제 살았던 건데, 이게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영어를 이제 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 노동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원형 탈모 같은 것도 막 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그 경험을 하면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이제 저는 사실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기는 하지만은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 말이 제대로 안 통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관용적인 시선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민 센터 친구의 조영관 센터장 그리고 이란주 작가 정지우 문화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